늘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쉽게 그 무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뒷담화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에서 나가는 순간 본인이 그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본인이 이야기하는 주제의 대부분이 타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또는 먼저 내뱉는 말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타인의 이야기라면 자기 자신의 상태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고 대화를 하면 늘 주제는 타인이 됩니다. 그들은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타인을 방패로 삼아 본인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본인 주변의 잘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잘난 사람임을 어필합니다. 정작 그들에게 본인의 생활이나 이야기를 물으면 우물쭈물하거나 잘 답변하지 않는다. 허점을 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다 보면 어딜 가나 이간질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특정 인물을 나쁘게 말해서 따돌림 당하게 하거나 무리해서 배척당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 간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이간질하고 뒷담화하는 나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비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더 과장되게 부풀릴까 고민하며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당신이 모르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에 남의 비밀을 들었을 때는 우월감마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남의 약점이나 단점,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 관계에서 대단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과 거리를 두고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이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만 한다. 그들은 소문과 비밀을 퍼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거든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거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야 한다. 두 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간질과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고 그렇기에 뒤에서 욕을 해대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화를 푼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과 불행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이간질과 뒷담화를 통해 자신의 화를 풀어대는데 이런다고 해서 자신의 기분은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 근본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성격만 유지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며 인간은 자신의 불만과 불행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남을 이간질하고 뒷담화를 한다고 해서 같이 어울려 주지 마라.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아도 이미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홀로 고립될 뿐이니 결코 어울리거나 조금이라도 동조하지 마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즐긴다.
이간질과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어려움을 즐긴다. 그들은 남의 실수나 실패를 발견하면 위로해 주기는 커녕 뒤에서는 꼴 좋다는 식으로 기뻐하고 더 실수하고 더 실패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남이 잘못되는 게 중요한 심보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것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에게만 관심을 갖는 한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들이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것은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을 남에게 비추어 보며 남도 나처럼 실패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기에 계속해서 남들을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친한 사람들마저도 떠나가 관계를 파괴하고 고립되게 된다. 내가 만일 이런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남의 불행을 바라지 마라. 남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소문을 만들거나 거짓말에 능숙하다. 이런 사람들은 소문을 만들고 거짓으로 조작하는데 능숙하다. 그들은 사실과 허구를 섞어가며 듣는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소문의 효과를 무척이나 부풀린다. 그로 인해 거짓을 만들어내며 주변 사람들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린다. 그들의 무서운 점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신뢰를 파괴하고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사람들도 이들의 거짓과 소문을 점차 더 의심하게 되며 그들에게 정을 주지 않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거짓과 소문을 만드는 데에만 두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된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면 거짓과 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들어보아라. 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 본 후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최대한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매번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타인의 실수를 부각시킨다.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약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여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면 자기 자신이 우월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의 말버릇은 너는 그런 것도 잘 못해. 어떻게 그걸 틀리냐 같은 말로 상대방은 정말 쉬운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을 뿐이다. 타인의 비난은 그저 그들의 무능함과 불안을 숨기려는 허황된 시도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믿고 이어가야 한다. 상대방의 비난과 공격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자신감으로 자신을 위한 길을 걸으면 그만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비난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가면 그만이다. 여섯 번째, 주변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 우리 주변에서 속내를 감추고 있는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위주로 인간관계가 돌아가기를 바라기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주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미워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과 이간질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끔은 자신이 가진 힘을 쓸 때도 있고 뒤에서 교활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말을 하는 방식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의 속을 감추고 대한 부드럽게 말하더라도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뱉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라고 얘기하며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시작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에 점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된다. 이들은 자신을 동정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표적이 된 사람 주위의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힘들게 만든다. 이들은 표적이 된 사람을 최대한 나쁘게 만들 만한 이야기를 엮어서 말하기를 잘한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의외였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들었다며 자기는 피해자라는 식으로 불쌍한 척하고 상대방을 몹쓸 사람으로 만든다. 의외였다, 힘들었다 같은 말은 상대에 대한 인상을 순간 나쁜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자신은 착해서 당했다는 인상을 준다. 이간질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을 곁들인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실수했나 봐, 착한데 나하고만 잘 안 맞나 봐 같은 식으로 자신은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에 남을 험담한 이미지도 없애 가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킨다. 사람의 심리란 보통 강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마음이 가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런 심리를 잘 조종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위로해준다면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신나서 더 떠들어댄다. 이간질을 한 사람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졸하고 못된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을 따돌리려 한 사람 역시도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양쪽 모두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지만 그저 일방의 말만 듣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것이며 이간질하는 사람의 속을 채워주고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양쪽 모두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올바르게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7번째, 쓸데없이 잘해주려고 한다.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능숙하다는 것이다. 첫 만남인데도 과할 정도로 싹싹하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주는 등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와 안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꺼내지도 않을 자기 속 얘기도 서슴없이 꺼내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듯한 태도로 호감을 사기 위해 가깝게 다가간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 이때부터 하소연을 가장한 이간질을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어느 정도 얻었다고 판단하면 마치 자기가 더 화가 난다는 듯 누가 너를 험담한더라, 너를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다른 사람들은 이간질 잘하는 사람의 과한 친절로 인해 그 사람은 바보같이 착한 사람, 친화력 있는 사람, 정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에 그 사람의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도 어느 정도 이미 믿고 들어간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만 싹싹한 사람들과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은 누가 실제로 뒤에서 욕한 것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전하면 상대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하기에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못 들은 채 하는 일이 많지만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은 남이 상처받는 것엔 관심 없고 자기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심이 있다. 그렇기에 이간질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싹싹하게 굴고 어느 정도 내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자기 말에 공감하지 않고 반박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간질의 대상을 바꿔버리고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이라도 거리낌 없이 인간관계에서 따돌리려고 한다. 그렇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작정 좋은 사람으로 보고 모든 말을 다 믿어주지 마라. 8번째, 그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동정살 만한 이야기를 한다. 사람인 이상 누군가의 사연을 듣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동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측은한 마음이 든다. 이것을 잘 아는 이간질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살 만한 이야기를 하여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같이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불쑥 자신의 근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너를 믿기에 하는 얘기다 라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끌고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든다. 이들은 동정심을 잘 이용하는데 사람과 친해지는 상황뿐 아니라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나 인간관계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동정을 살 만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 상황을 벗어난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서러움을 느꼈는지 등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자주 입게 낸다.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더 챙겨주려 하고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최대한 넘어가 주려고 한다. 남들이 배려해준다면 더 감사하고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가져야 하는 당연한 마음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신의 가정사 탓을 한다던가 다른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책임감이 전혀 없고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에 동정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한번 치근한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도 눈 감아주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그렇기에 생각을 고쳐야 한다. 옛날에 고생했던 사람이라 해서 결코 선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믿어야 하지만 과거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불쌍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은 과거일 뿐이고 현재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오직 지금 그 사람이 행한 행동으로 설명되는 것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9번째, 그들은 질투가 많고 지는 것을 용납 못한다.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질투와 승부욕이다. 이들은 남의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대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기에 인간관계 중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누군가가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자기가 피해본 것이 없는데도 시샘하고 자기보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뒷담화를 통해 이상한 소문을 내서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주변 친구들이 떠나게 주변 사람과 이간질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이런 한 방식으로라도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힘쓴다. 사실 이런 사람의 이간질은 그저 그 사람 혼자만의 의견이고 상대방에게 확인한 것은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결코 증명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증명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이간질한 사람의 말을 진실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스트레스를 준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마치 변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고든 태도를 보여주면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이간질한 사람의 말이 틀린 것임이 증명된다. 그렇기에 분명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이런 이간질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 이간질에 놀아나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 쓸수록 스트레스만 받기 마련이다. 게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낭비하는 시간과 감정이 아까울 뿐이다.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 때문에 좌절하는 모습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차피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나를 진정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모함을 하더라도 결코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이나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는 사람, 이런 말을 주위에 전파하는 사람, 남의 고통을 비웃는 사람에게까지 인정받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남을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면 이연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삼아 진짜 나에게 남아있는 나를 믿어주는 내 사람에게만 노력하라. 10번째, 그들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린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중심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같은 동료들과 있을 때도 은연중에 자신이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무조건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 생각하고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물론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하는 성격 자체는 남들 눈에 꼴보기 싫을 뿐이지 그 자체로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돋보이지 못하면 오로지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만해 보이는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위로 올리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성격이 지나치지 않다면 그나마 조금씩 달래가며 지낼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성가신 것이 사실이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을 달래가며 굳이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성격이 과하면 친구들끼리 만나게 됐을 때 모든 분위기가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 버린다. 자신보다 잘 나가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며 깎아내리고 뒤에서는 이간질을 하며 기어이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매번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그 사람 기분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남들 앞에서 깎아내릴지도 모르기에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는 다른 사람들이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조차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상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뛰어나니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조차 없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더욱 심해지면 결국 친한 친구마저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아무리 손절 신호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게다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도하던 사람도 만약 주변 사람들이 이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거나 본인에게 무조건 동조해주고 맡긴다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위주로 상황이 돌아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굳어져만 간다. 누군가는 이런 성격을 보고 남자다운 성격이니 화끈한 성격이니 하며 근성이 있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런 성격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여기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기고 지는 것을 따져서 상대방을 부하처럼 부리는 관계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다. 이런 사람은 내로남불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인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남들 앞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것은 절대 못 참는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격한 증오를 느끼며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남을 비웃고 매번 저지르는 무례를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두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기에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굳이 힘들게 어울릴 필요가 없는데 대다수의 착한 보통 사람들은 정 때문에 좋게 넘어가려고 한다. 반면 절대 놓치지 말고 평생 가야 할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다른 성품을 보여준다. 이들은 절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주려고 한다.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한다. 이런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지만 이런 성품에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서 높여주기까지 한다. 앞서 말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 하기에 적이 생기고 남을 배려하며 높여주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느냐, 존중하냐의 차이다. 한마디로 배려의 차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살펴보면 사람을 살피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권력을 초보라고 한다. 마냥 착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추켜 세워주니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걸러야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추켜 세워주면 기고만장해지더니 해주는 사람들에 감사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만약 본인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만 꼬인다면 본인부터 먼저 돌아보자. 그리고 빨리 그 무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인생 후반전은 50세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후는 언제부터일까요? 노인이 되는 연령층인 65세 또는 70세 이상이 노후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 편안한 인생을 위해 해야 할 지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노인이 되면 말을 줄여야 한다. 많은 말은 잔소리가 되기 쉽고 꼰대로 불릴 수 있다. 맞는 말이라도 최소한으로 말을 줄일 줄 알아야 한다. 거품을 떨지 말아야 한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자랑을 하지 말아라. 돈 자랑은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고 자식 자랑도 힘든 자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일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선입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디 출신이나 학력 등으로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 인생은 각기 그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 선입견이나 한 번의 편견으로 내가 느낀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처럼 재단하지 말라. 고정관념에 갇히는 순간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기 쉽다. 나이 들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편견에서 벗어나 매사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외모를 잘 관리해야 내적 아름다움까지도 외부로 잘 비춰진다.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우울증 예방에도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외모가 추하면 인생도 더욱 추해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현명하게 나이 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고 불변의 법칙이다.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어떤 의미인가? 노인이 젊은이를 꼭 가르쳐야 하는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며 살면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 남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다.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아야 한다. 100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들이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참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너나 없이 모두 힘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 끼치지 말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배려심과 진실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어집니다. 만나는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서로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내가 살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여 너는 필요 없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모두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원만한 사람, 찌그러진 사람, 괴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인간 100세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초년 0세에서 29세 중년은 30세에서 59세, 60세 이후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초중년은 기간이 일정하지만 60세 이후의 말년은 개인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를 잘해온 사람은 말년도 문제가 없지만 젊어서 허송 세월을 보낸 사람은 말년을 가난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는 노후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노후 생활은 돈과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지혜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나이 먹고 나서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면 실수와 오류투성이지요. 그러나 모난 돌도 세월 따라 바다에 이르면 둥글둥글한 돌이 되듯이 젊은 시절 망나니가 늙으면 유순의 나이가 어른과 양반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멋대로 살면 노인이 되고 나서 지난 시절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만 이미 버스 떠나고 손들기 시계 헛수고가 됩니다. 노인들은 육신은 늙었지만 마음은 옛날 그대로여서 젊은 사람처럼 몸을 쓰다가 큰 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곱게 나이 든 노인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값이 더 나갑니다. 그것은 긴 세월만큼 돌을 많이 닦았다는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필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무말 메일러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노후를 대비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짐승들도 지혜로운 면이 있어서 새들도 자기 집은 직접 짓고 사는데 따치가 집을 지으면서 남쪽으로 입구를 내면 강한 북풍이 불 것이고 북쪽 입구를 내면 강한 남풍이 불 것을 예견한 지혜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일, 셋째는 돈으로 해보세요. 첫째, 내 몸이 건강해야 하고 둘째, 노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경제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됩니다. 총회 선생님을 모델로 삼아 보세요. 노후 준비는 돈을 우선시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도 꾸준하게 체력을 단련하고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어 두면 인간 100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고생을 피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인내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든 일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낸 것뿐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하여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른 언행 속에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실천해 나가면
기적처럼 탄탄한 노후를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999% 노력을 하고서도 마지막 1% 노력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999% 노력도 무산됩니다. 짧은 인생 굵고 과감하게 부딪히고 늠름하게 매진하며 오늘의 일에 몰두하는 정신을 발휘하면서 서로의 속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인간 100세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쓰레기장에서 주인 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쓰레기 처리 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 4억 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유품 속에 섞여 나온 돈이 지난해에만 약 1,900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쓰레기장만 잘 뒤져도 돈벌이가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강박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돈은 써야 내 돈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남의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최후에 의지할 곳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지만 그 정도로 비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돈이 있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혼기에 재산을 쌓아놓기보다 벌어들인 재산과 수입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관심을 두는 게 훨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장의사에게 지불할 돈만 남겨두고 다 쓰라는 말은 미래 걱정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추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세상 재미나게 살다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엔 모두 다 훌을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하시는 글이기도 한데요. 92세 할머니의 뼈있는 인생 조언을 들어보셨나요? 92세가 되었을 때 이 할머니는 무엇을 가장 억울해했을까요? 92세 할머니께서 남기신 조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얘야, 너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니? 돈 주름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때쯤이면 재밌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맞게 이제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만 다 늙어버렸어. 얘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주 웃는 놈이 제일 좋은 인생이더라. 젊은 사람들 말처럼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야.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마. 언제 하늘로 소풍 갈지 모른단다. 꽃놀이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말이야.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란 걸 기억하길 바라네. 훗날 후회하지 말거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애써 피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죽음, 임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가장 피해야 할 죽음의 모습들은 또 어떤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잘 죽고 다시 잘 태어날 것입니다. 첫째,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피하고 끌려가다 어찌어찌 무익한 연명 치료에 매달리게 되고 온갖 링거 주사, 인공호스 장치를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중환자실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치료는 다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죽음을 즐겁게 해보세요. 가능한 한 의식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임종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을 벗기 직전까지 의식을 갖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실보다는 호스피스실로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호스피스실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높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터미널 같은 곳입니다. 흡사 공항과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다가올 죽음을 누구에게나 평안하게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듯이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중환자실에서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보다 호스피스실이나 내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바람직한 죽음의 단계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점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의식은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임종이 닥쳐오면 약 2주나 한 달 정도만 건강이 나빠지는 게 좋습니다. 탑작스럽게 이승을 떠나는 것보다 몸을 벗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충분하게 이별을 나누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몸을 벗는 것입니다. 좋은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기본입니다. 건강을 상실하면 노후는 그냥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건강 문제라면 여기에서 논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엔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천천히 걷기입니다. 걷는 것이 우리 몸에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거리는 8.5km 정도 됩니다. 오르막 내리막 같이 코스가 조금이라도 힘든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허락한다면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괜히 남들의 눈을 의식하느라 근육을 키운다고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 만보만 꾸준히 걷는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주위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매일 걸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수면 부족이 사라집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거짓말같이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확보되면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나오는 말은 "아, 잘 잤다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자주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오면 온몸이 편안하게 풀려 있습니다. 최대한 건강 수명을 지키는데 걷기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중요한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은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지요. 매일 딱 5분만 결심해 보세요. 지금 옷을 입고 집을 나서서 그냥 걷자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걷는다. 누구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려면 걸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식 폭식을 피하고 평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며 술, 담배나 해로운 음식 등은 피하거나 절제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선 음식을 정말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싼 음식을 사 먹으란 뜻이 아닙니다. 야채가 듬뿍 들어간 소화가 저절로 되는 식사를 권합니다. 배추를 비롯한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 넣고 날계란을 하나 풀어 놓은 다음 콩나물과 시금치 데친 것에 고추장까지 정성껏 버무려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기가 찹니다.
그 느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으면 그냥 소화가 되면서 금방 잠이 옵니다. 매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유의하여 먹으면 노후 건강 제일 요소는 갖추게 됩니다. 각종 영양제나 처방약은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이 남용되면 결국 몸에 무리가 갑니다. 신장이나 콩팥이 멀쩡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자연산 채소를 비롯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의 몸에 채소 성분이 몸에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루만보 걷고 각종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수면이 규칙적이고 충분하다면 건강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노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좋은 생각 선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노령화 문제가 커다란 화두가 되면서 현역 은퇴 후 시작되는 노후의 삶이 본격적으로 화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자신에게는 노후가 아득한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막상 노년이 되어 보니 그 시간은 참으로 짧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젊은 시절은 후딱 가버렸다. 누가 그러더군요. 잠깐 눈 감았다 보니 이렇게 늙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이라도 모두 행복해하지만 젊은 시절엔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 세대에 올라서면서 젊은 시절은 참으로 아득한 기억 너머로 사라져 버렸고 이젠 남은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노후가 무르익은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노후는 단단한 마음가짐 없이는 힘든 시간임에도 절대로 되돌아가지 못할 인생입니다. 나중에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젠 지난 날은 즐거운 추억으로 돌리고 지금부터 진짜 황금 같은 삶을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본격적으로 노년 세대가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현직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일수록 일을 놓으면서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지요. 특히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혼자 집에 남아있을 때 갑자기 몰려오는 외로움이 클 수밖에요. 게다가 몸이라도 좋지 않으면 갑자기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우울을 느끼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가족 사이에서 소외를 겪으면 그건 최악입니다. 평소에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나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늘 격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쌓이면 가족들끼리 상호 신뢰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가장의 역할이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행동이 가족 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이 독선적이며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가족들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중저음 목소리로 차분하게 전화돼 얼굴엔 미소를 늘 띠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저도 미소를 띠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가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난 일을 회상하며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가정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모두 노력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부모이고 가족 사이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 내에서 그런 노력이 선행되면 노후에도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존경의 마음도 당연하죠. 그래도 가족들과 항상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 후 노년 세대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형성해야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매일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과소비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괜찮은 모임 하나 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퇴근 후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는 것만 반복하면 퇴직 후에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가급적 직장 동료가 아니라 직장 밖의 사람들과 다양한 모임을 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는 퇴직하면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억지로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퇴직한 동료는 더욱 편하게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긴 시간 인연을 맺은 직장 밖의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지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싫지 않을 취미 활동과 동호회라는 더욱 바람직합니다. 자기 개발도 되고 삶의 활력소나 기쁨도 되니까요. 노년 세대가 되어 모임에 참여할 때 인색한 이미지는 최악입니다. 무작정 돈을 아끼려면 모임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이미지를 주면 더욱 꼴사납게 됩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은 한 번도 내지 않으면 그건 정말 꼴불견입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슬며시 총무에게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 전하고 조용하게 먼저 가도 나중에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됩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거나 생색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소액이나마 표시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노후에 취해지지 않으려면 늘 미소 띈 얼굴로 잔잔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노후에도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사항을 노력하다 보면 말년에 병원에서 혼자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등록해 두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위급 사항의 병원으로 실려가 링거 주사를 꽂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5단계를 미리미리 준비하여 웃으면서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어제 저녁 모임 시간에 늦을까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얼굴을 얼핏 보니 상당히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표정이 매우 밝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살짝 걸었지요. 표정이 밝으신 걸 보니 즐거우신가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올해 73세이며 2007년부터 택시를 운전하는데 그냥 몇 해만 하다가 그만두지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그것이 벌써 17년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자제들도 모두 혼인하고 집을 떠나 노부부 둘이서 살고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월급과 연금을 합쳐 200만 원 정도 되니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서 싱글벙글 하십니다. 빚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가끔 손자들이 용돈을 받으려고 주말에 오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답니다. 부인도 일을 하시는가 봅니다. 그렇게 두 분의 월급, 연금이 꽤 되니 하루하루가 즐겁답니다. 그 연세에 일을 하고 있으시니 정말 대단하게 보이더군요. 이젠 나이도 있으니 조만간 일을 그만둘까 하신다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자랑스럽게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해놓고
정작 제 목적지는 잘못 찾아 한참을 도르셨습니다. 택시비도 몇 천 원 더 나왔습니다. 그래도 골목골목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도 미안한 표정과 함께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은 시절 에피소드부터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셨습니다. 자제분들도 아주 곱게 성장해 주어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일이 사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고 말하셨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후회에 대한 감정은 각기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생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10가지를 들어보시고 앞으로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한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혹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바쁨으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아껴서 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좋은 친구들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쁜 삶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쌓여 살아간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 것도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운동, 식이요법 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인생을 더 크게 봐야 했는데 자신의 한계를 너무 일찍 정해버린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후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좋은 기회를 놓쳤거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덟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가족과 친구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후회가 없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홉째는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다뤄서
인생을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쟤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놓쳤던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행복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